2025년 11월 동남아시아가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거대한 물에 잠겼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에서는 홍수와 산사태가 마을을 덮치며 2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순식간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번 참사는 왜 이렇게 거대하고 치명적이었을까요? 우리는 왜 이 비극적인 소식에 귀를 기울여야 할까요? 단순한 자연재해로 치부하기엔 너무나 분명하고 뼈아픈 인간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인도네시아 홍수 참사를 통해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기후 위기 시대의 민낯과 인간이 초래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깊이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11월 29일 현재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 즉 BNPB가 발표한 공식 집계에 따르면 사망자는 최소 225명에 달하며 실종자 수백 명에 대한 수색 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집중된 곳은 수마트라 섬의 북스마트라주, 서수마트라주, 그리고 아체주 세 곳입니다. 이 지역들은 지리적으로 산이 많고 강 유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취약성이 매우 높습니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북스마트라주에서만 100명이 넘는 희생자가 발생했으며 서수마트라주에서는 단 하루 만에 사망자 수가 2배 이상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구조 작업이 얼마나 절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제는 구조 작업이 너무나 어렵다는 점입니다. 무너진 기반 시설이 구조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폭우와 산사태로 도로와 다리가 무너져 육로가 완전히 끊겼고 통신마저 두절된 중장비 진입이 불가능한 고립 지역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헬기나 보트를 이용한 제한적인 접근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일부 산비탈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구조대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지만 다른 마을과 이어진 길이 모두 끊겨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존 여부는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수천 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진흙에 매몰되었으며 수만 명의 이재민들이 학교나 임시 텐트와 같은 대피시설로 몸을 피해야 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은 고통뿐만 아니라 열악한 임시 거처에서 겪는 어려움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재민들은 집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하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농경지는 진흙으로 뒤덮였고 소중한 가축들은 떠내려가거나 매몰되었습니다.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은 배와 장비를 잃었고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재개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이 장기화되면서 전염병과 위생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식수 부족과 비위생적인 대피소 환경은 콜레라, 설사병과 같은 수인성 질병의 확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구조와 구호 활동이 지연될수록 이 비극은 질병이라는 또 다른 형태로 희생자들의 목숨을 위협하게 됩니다. 단순히 집을 잃은 것을 넘어 삶의 기반 자체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농경지와 가축, 생계수단까지 모두 물에 잠기면서 복구까지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해당 지역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실종자가 많아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는 곧 전례 없는 규모의 장기적인 재난 구호와 복구 계획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도네시아에서는 매년 특히 우기마다 이렇게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가 반복될까요? 이 재앙을 만든 3중고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후변화로 인한 강우 패턴의 극단적인 변화입니다. 이는 전 지구적인 현상이지만 특히 동남아시아에 더욱 가혹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우기는 통상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지만 최근에는 강우량이 한 번에 집중되는 물 폭탄의 형태로 그 강도가 비정상적입니다. 짧은 시간에 쏟아지는 집중호우는 도시의 배수 능력을 순식간에 마비시킵니다. 이번 참사 역시 물라카 해협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열대성 폭풍의 영향이 컸다고 분석됩니다. 이 폭풍은 과거에는 흔치 않았던 형태이며 해수면 온도 상승의 직접적인 결과로 해석됩니다. 기후변화는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을 더욱 작고 강하게 만들면서 기존의 배수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이는 홍수 피해를 계산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할 만큼 심각한 문제입니다. 실제로 태국 남부 지역에 30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것도 이러한 기후 위기의 명백한 증거이며 동남아시아 전체가 기후 재앙의 최전선에 서 있음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그리고 가장 구조적인 원인은 도시의 인프라 취약성과 무분별한 개발입니다. 인도네시아는 1만 7천 개가 넘는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로 지리적 취약성이 매우 높지만
도시계획은 인구 밀집 속도와 자연재해 위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도시 지역의 홍수는 자연적 요인보다는 도시계획 실패와 직결되며 부족하고 낙후된 배수 시스템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수도 자카르타의 경우 홍수 피해의 원인으로 지반 침하 문제가 심각하게 지목됩니다. 이는 다른 해안 도시에도 경종을 울리는 문제입니다. 자카르타 인구의 많은 부분이 부족한 상수도 시설 대신 허가받지 않은 지하수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백 년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지하 수원을 고갈시키는 행위입니다. 과도하게 지하수를 퍼 올리면서 지반이 내려앉고 결국 도시의 40%가 해수면보다 낮은 저지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는 물이 차면 빠지지 않는 구조적인 결함이며 자카르타 북부 지역 일부는 연간 최대 10cm씩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카르타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가라앉는 도시라는 오명을 얻은 것은 이미 오래전 일입니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거대한 가루다 해상방벽 프로젝트를 계획했지만 이는 근본적인 원인인 지하수 남용을 막지 못하는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높습니다. 도시계획자들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의 필요만을 채운 결과가 이제 수백만 명의 시민을 위협하는 구조적 재앙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도시화로 인해 도로와 건물 등 불투수 면적이 늘어나면서 빗물이 땅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강으로 바로 흘러넘치게 됩니다. 숲이 흡수해야 할 물이 콘크리트 위를 덮쳐 도시를 마비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강 상류의 산림 훼손입니다. 이는 산사태 피해를 키우는 주범입니다. 인도네시아의 산림 훼손은 주로 팜유농장 확산과 불법 벌목 그리고 채굴 산업 때문에 발생합니다. 이익을 쫓는 기업들이 숲을 밀어내고 경사지에 팜유나무를 심으면서 빗물을 흡수해야 할 땅이 진액을 쏟아내는 맨땅으로 변했습니다. 과거 홍수 분석 결과 강수량 자체보다는 상류 지역의 산림 훼손이 강이 범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강한 숲은 빗물을 잎으로 가로채고 뿌리로 땅속 깊이 침투시키며 증산작용으로 수분을 다시 공기로 돌려보내는 자연의 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숲이 사라지면 이 모든 물이 지표면으로 즉시 유출되어 산사태와 대규모 홍수의 원흉이 되는 것입니다. 수마트라 섬에서 발생한 치명적인 산사태의 대부분은 경사가 급한 산림이 파괴된 지역에서 발생했다는 사실은 이를 명확히 입증합니다. 나무가 사라지면서 빗물을 저장하고 토양을 붙잡아 두는 자연적인 완충 능력이 상실된 것입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의 홍수 참사는 기후 위기라는 외부의 압력과 무분별한 개발이라는 내부의 취약점이 결합하여 빚어낸 복합적인 재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난 현장에서는 여전히 필사적인 구조 작업과 함께 생존자를 찾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군경과 자원봉사자들은 진흙과 잔해 속에서 헌신적인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통신망과 도로가 끊긴 고립 지역에는 항공기를 투입해 식량과 구호 물품을 공급하고 있으며 의료진 파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구조된 이재민들의 심리적 안정과 트라우마 치료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응급 대응과 임시 방편만으로는 반복되는 재앙의 고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근본적인 정책 변화와 함께 장기적인 회복 탄력성 강화가 필요합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미 장기적인 홍수 적감 전략을 수립하고 있으며 핵심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도시 설계와 재난 방지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자카르타의 침몰을 막기 위한 해안 방파제 구축 그리고 강 유역의 종합적인 수자원 관리 시스템 강화가 핵심입니다. 특히 13개 강이 관통하는 자카르타의 배수 시스템 현대화와 함께 조기 경보 시스템 구축이 시급합니다. 또한 산림 훼손을 막고 강의 범람을 예방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녹색 인프라 확충도 시급한 과제입니다. 숲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지속 가능한 방파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며 불법 벌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장기적인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기후변화는 국경 없는 문제이며 선진국의 기술적 재정적 지원이 절실합니다. 홍수 피해 적감 기술과 재난 대응 시스템 노하우를 공유하고 재난 관리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재난 대비 공조 체계도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재난 지역 주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물심양면의 지원이 이어져야 합니다. 이들이 겪고 있는 고통에 연대하는 것이 인류의 책임입니다. 생계를 잃은 주민들에게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피해 학교와 병원을 재건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작은 관심과 기부가 모여 절망에 빠진 이들에게 큰 위로와 회복의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 스스로의 안전을 지키는 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번 인도네시아 홍수 참사는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기후 위기 시대의 최후의 질문장과 같습니다. 눈앞의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이어갈 것인가? 그리고 그 결과로 더욱 거대한 재앙을 맞이할 것인가? 인류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아니면 지구적인 연대를 통해 자연과의 공존을 모색하는 근본적이고 용기 있는 변화를 지금 당장 시작할 것인가? 우리의 선택이 미래 세대의 생존을 결정할 것입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 쏟아진 물폭탄은 어쩌면 곧 우리 문명의 취약한 지반을 강타할 현실적인 경고음일지도 모릅니다. 이 경고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재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인도네시아의 물난리가 남긴 뼈아픈 교훈을 절대 잊지 않고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으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후위기 시대, 나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